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그동안 열린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집중 분석 5탄까지 했죠. 이번에는 이제 6탄에 해당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민입니다. 김경민 교수님은 저는 사실은 저번에 MBC 100분 토론회 가서 네. 처음 뵀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저기라고는 좀 그렇구나.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도 저 오랫동안 프레시안에 예. 연재를 길게 하시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은 전공이 뭐세요? 저는 원래는 그 학부 때 하면 지리학이고요. 네. 근데 제가 중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버클리에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동산 금융 개발 이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예, 그리고 도시계획 쪽하고 그리고 지금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를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Real Estate Finance and Development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반 플래닝은 아니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반 플래닝 공부를 좀 하는데요. 제 음. 박사 주제가 그쪽이어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환경대학원에 계시고. 예, 도시계획 쪽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기본적인 소위 말해 이론적인 그 틀을 갖추신 분인 것 같아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갖고 여전히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감정원 통계를 갖고 뭐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나 이제 언론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우선은 이 통계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사실은 서울하고 인근의 어떤 대도시권이잖아요. 네. 뭐 아까 하셨습니다만 저랑 같이 100분 토론 나갔을 네. 때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안식년 때문에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는 100분 토론 방영 안 했어요. 아하. 그 말씀은 뭐냐면 제주도에서는 주제가 관심이 없어. 부동산이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네. 사실은요. 뭐 이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중앙 정부의 의제냐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게 서울과 인근 그리고 특정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자료를 갖고 얘기할 때는 전국 집값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서울 집값이라든지 왜냐 대표가 서울이니까 그렇죠. 서울 집값 갖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거냐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우선은 정부하고 경실련을 봤을 때 둘 다 한국 감정원 통계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 이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서 잠시만요. 그럼 저 다 보이시나요? 네, 예. 잘 안 보일 수도 좀 더 키우실 수도 있겠네요.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우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쪽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줄이 한국 감정원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서의 월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자료 출처를 갖고 얘기했고요. 정부는요. 그리고 경실련의 경우는 이 오렌지색인데요. 마찬가지로 한국 감정원인데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한 월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경실련의 잠깐요. 똑같은 감정원인데 위에 거 파란색은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이고 그다음에 주황색은 월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이다. 예. 네. 뭐가 다르냐면은요. 그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샘플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네. 전수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그 월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 인덱스인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를 말씀을 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가격 지수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실련은 그 방법 중에서 그 리핏 세일즈 모델이라고 반복 거래 모형을 갖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네, 이상 네. 거래된 것들을 좀 데이터를 좀 큐레이션해서 만드는 경실련이 그런 데이터를 한국감정원이 네, 네, 한국감정원이 네. 그렇게 네.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 랩에서 저희 랩에서도 실거래 가격 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그 아파트의 특성들을 좀 그 통제를 해서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제 연구실 인덱스하고 그 감정원 인덱스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트렌드 자체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실거래 가격 지수 리피트 트랜잭션이 됐던 것들. 예, 리핏 세일즈 트랜잭션 모델이 이제 한국 감정원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리피트 세일즈라는 게 옛날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팔렸던 것이 한 번 더 몇 년 뒤에 다시 팔린 예. 것을 트랙을 해서 맞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얼마나 변했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됐으면 그거 빠지는 거고. 빠집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게 약간의 보정은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A 아파트의 뭐 A 동의 3층이 네. 그게 뭐 몇 년 후에 팔렸다가 꼭 아니고요. 네. 여기서는 한 A 아파트에 몇 동이 한 30평대면은 그 30평대 비슷한 아파트 유형의, 비슷한 유형을 네. 해가지고 샘플 수를 늘립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거는 전체 샘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국토부의 전수 데이터를 갖고 한국감정이라는 둘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만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갖고 해야지 샘플을 갖고 만든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근데 다시 그래프를 좀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조금 저게 스케일을 바꾸면서 글자가 깨졌는데 월간 아파트 파란색이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거는 매매가 되지 않은 것도 포함한 가격 지수란 말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한국감정원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아주 디테일한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가지고요. 네. 다만 여기서는 자기들이 샘플 갖고서 뭐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샘플이라는 게 왜 샘플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왜냐면 전수 데이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방법론의 차이를 넘어서 조금 예. 그래프를 예, 전체적인 걸 보여주시면은요. 예. 저기를 보면은 또 앞부분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저 파란색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걸로 되어 예, 있네요. 그렇죠. 예. 저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 모형이 네. 우선은 데이터가 2008년 이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샘플을 어떻게 조사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평화라예요. 스무딩. 네. 그러니까 급등락에 대해서 지금 이 모형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경실련이 그러니까 인용했던 한국감정원 데이터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걸 보면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급락한 다음에 급등했었거든요. 네, 영향박정. 그랬죠. 그게 잡히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거 2008년, 9년, 19년, 2018년, 2019년에 어떤 폭등세가 잡히는데 그게 지금 파란색에서는 잡히지가 않아요. 저기 지금 서울 지역인가요? 서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정부가 뭐 10몇 %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죠. 파란 선에 네. 해당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반복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쫓아가서 트랙을 해보면 경실련이 말하는 숫자가 더 맞다. 예, 맞습니다. 경실련이 인용한 통계가 더 맞다. 그리고 선생님 쪽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것은 이제 히도닉 프라이싱이라는 게 이제 그 아파트 또는 집의 어떤 특성을 갖고 그 특성별로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걸 맞습니다. 트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걸로 해보니까 그것이 실거래 가격 지수랑 비슷하게 나온다. 예. 그 얘기는 실거래 가격 지수 이 주황색이 훨씬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표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도리어 저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데이터를 너무 취사 선택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네. 이게 사실은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표를 하고 문제점을 인식을 한 다음에 해결 네. 방안을 얘기해야 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음. 제가 봤을 때 문제죠.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음. 한국 감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죠. 해서 예. 그러니까 뭐 도시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감정원 데이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정책실장인 김상조 씨마저 나와가지고 뭐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인된 통계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더욱더욱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저 근데 연구하는 그게 사람 있는데도 그걸 안 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불편하니까. 겁니다. 예, 네. 예,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과학에 대해서 막 그렇죠. 페이크하면서 우리 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데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취사 선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글쎄 어프로치죠.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국토부 장관이 좀 우길 수는 있지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해서 우기는 왜 아픈 상처를 더 자기들이 후비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중간에 내려왔었던 적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건 언제예요? 저게 잠시만요. 이게 2018년 연말에 네,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좀 센 게 나왔을 네, 때 네. 단기적으로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약간의 그 계절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요. 부동산에서. 네. 예,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 네. 사람들이 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 그래프는 특별하게 뭐 시즌 그러니까 여기 시즈널리티는 이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예. 나오는 걸로 예. 나오는데 이게 제가 기억에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100대에 부동산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는, 예. 그때부터 부동산이 이제 잠깐 주춤하다가 그거 보고선 다시 쑥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센 거 정책 내니까 그때 잠깐 또 내려가고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었던 예. 거죠.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거에 그 급등하던 가파르기 저게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퍼센티지로 지금 안 바뀌어서 그렇지 가장 가파른 것 중에 하나네요. 근데 가파르게 된 것은 그 전에 지금 파란 선과 크로스되는 타임 그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예. 저 때가 언제인가요? 이게 저 아마 때가 2017년 저게 그 소위 말하면 빚내서 집사라 할 때부터 아, 시작된 거가 보네. 그러니까 이 저점은 사실 2014년이 저점은 맞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고 그때 이제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저도 사실은 좋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낮게 되면은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내서라도 뭘 사자. 뭐 저 저점이 그러니까 2014년. 2014년 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정부가 신규 택지 지정을 안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조금씩 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또 최경환 씨가 한마디 말하니까 지금 중앙은행장을 하시는 분이 엄마 뜨거라고서는 금리를 확 내렸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슬슬 불을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네, 사실 저는 약간 좀 한국은행이 네. 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금리를 조절할 때 꼭 부동산만 갖고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인 경제하고 네. 이제 경제 펀더멘탈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좀 이슈는 좀 나중에는 누군가 제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모멘텀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올릴 때 그 수준으로 올렸어야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라는 게 사실은 한동안 한 1, 2년 동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정부 정책권자들이 얘기했던 게 금리하고 부동산하고 관계 없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어떤 그 원리 원칙 그리고 상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원리 원칙을 따지면 나가라고 하니까 공직자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것은 맞다. 아유, 그리고 예. 안 올랐다고 우기는 정부는 그것은 자기가 한테 편한 걸 갖다 들고선 하는 얘기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자, 그걸 조금 그러면은 그 시계를 넓혀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뭐 22번이나 내놨는데 안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 맞고요. 다만 이게 저는 좌파 우파를 다 떠나서 네. 뭐 그리고 이때 신문들 보수 신문 이건 뭐 좌쪽에 있는 네. 신문 이건 다 떠나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거를 자체를 상정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없어요. 원래. 네. 없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책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배우는 것들은 중산층과 서민의 하우징 어포더빌리티거든요. 그쵸.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떻게 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주거 거주 복지. 예. 그리고 그 주거 복지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고 적정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그 임대료도 내고 더하기 적정한 비용으로 주택 보유도 장려하거든요. 저 이거는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이런 시기에 돈 있는 사람들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캐시가 많으니까 사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도하게 대출을 묶는 다음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번 것들 더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은행에서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집을 살겠라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거는 장려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를 좀 넘어서서 정책의 지향점을 좀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복지고 다만 이게 집값을 잡는다는 게 우파적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그러면은 미통당도 그렇고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예.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자본주의 시각에서 이런 걸 내놓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들은 원래 서민의 주거 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래도 그 표가 되니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과거에 우리랑 똑같았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흑인들 또는 서민들을 위해서 LH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렇죠. 넣고 살아라였는데 이게 7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신보수적 입장에서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에서 했던 거는 우리 이 정책 실패했다. 이거 실패했거든요, 사실은요. 대신에 사람들한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를 그 물량이 아니고 금융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민간 부분에 대한 세금이나 아니면 금융의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줍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맞습니다. 중하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공공이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민간에서. 근데 잠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근데 이제 원래 질문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인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3년밖에 안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처음에 100대 과제에 부동산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인가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으니까 8월 달에 뭔가 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걸로 이제 다 잡는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면서도 김현미 씨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국토부의 중요한 정책의 목표는 주거 복지이지 부동산 가격 뭐 시장 조종이 아니다라고 뭐 맞는 말은 또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다 이제 집어치우고.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17년 말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었나. 예. 그때 소위 말하면 무슨 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앞으로 양도세 올릴 거니까 지금 팔어,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을 그때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두고두고 후유증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건 좀 맞고요. 다만 그게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에서 그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했을 그렇죠. 때,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했을 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 브랜드로 해서요. 네. 그런 건 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SH나 LH 브랜드의 소명은 끝났어요. 그럼 누군가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건 민간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들어갔다는 게 맞는데 그 인센티브가 사실은 필요해야 되는데 그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인센티브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를 공공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구현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과연 일어났을까? 아마 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집값은 오르는 게 맞고요.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예. 소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가 문제인 거고요. 그럼 2017년에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게 그런 패키지가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지금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좀 상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그 부동산 집중 분석에서는 그동안 그 뉴스테이와 조금 다른 방식의 그 사회적인 개발을 하는 더함이라는 곳에 양동수 대표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그전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이 지나친 인센티브와 잘못된 구조로 만들어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말이 인간 임대지 8년이면 이제 팔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을 보면 소위 법인에 의한 그런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개인의 임대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서 빌드해서 그 다음에 렌트를 하는, 빌드 투 렌트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다들 빌드 앤 셀, 빌드 앤 렌트 앤 셀, 결국은 당장이든 좀 지나서든 간에 셀하는 모델만이 살아남는 이 모델이 있어서 정부도 아마 이걸 의식은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기업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을 늘릴 거냐라는 것인데, 이상하게 8년까지 임대하고 파는 것에 딱 머물고 그 이상으로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케이스마다 좀 뜯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을 충분히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또 다른 부분은 리츠 시장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츠, 미국이나 리츠의 성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리츠가 사실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럼 주택을 한 1000채를 민간에서 짓고 그 리츠에 옮겼다고 하면은 거기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나타날까? 저는 그게 좀 국토부에서는 전향적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리츠는 국토부 산하거든요. 근데 리츠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여론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기업이 리츠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상장해서 이 사람 돈 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리츠가 5년, 10년 후에 항정돼서 엑시트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리츠 길이를 한 20년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물론 사고 파는 거를 막자고 하면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츠를 지금 허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름이 광해리츠하다 지금 A리츠라는 회사도 가만히 보면 민간 리츠입니다. 상장돼 있고,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땅 사서 개발해서 팔고 나가는 모델에 연속되는 리츠예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면 미국식으로 짓고 쭉 임대를 해서 버는 소득을 예. 벌어서 거기를 주는 리츠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왜 그것이 안 나올까? 그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리츠가 역사는 길어요.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일본만큼 긴데 지금 리츠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제가 알기에 통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 부동산 말씀하셨던 그런 리츠가 망했잖아요.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그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뭐냐면 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빌드해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민간 주택을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을 안 하지 않고 도리어 기존에 이미 개별적으로 개인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리어 심지어는 새로 사가지고 등록하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것만 만들고서는 그냥 말아버렸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화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 우선은 기업이 그렇죠. 대규모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업이 사실은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고가 아파트 분양, 그러니까 임대 시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게 그렇죠. 중산층과 서민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율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약간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고 좀 더 기업화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우선 좀 볼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약간 굉장히 두려운 게 지금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데 가격은 어떤 뉴스 보면 신고가네. 근데 다른 뉴스 보면 안 팔려서 3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이제 임대 주택도 아마 공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럼 2, 3년 동안 누가 이거 주택을 공급을 할 거냐고요. 3, 4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래 그러면 돌아가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을 처음에는 서민 복지라는 입장에서 말하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아파트 소위 말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 값 잡는 데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정권이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노태우 정권 때부터 다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 참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본주의적인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요. 이게 집값 오르는 게 그 고가 주택 오르는 거는 더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고가 주택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그 위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오르고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그러면은 정부가 할 일은 개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금융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늘리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요. 사실은 욕을 먹더라도 이게 정책의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해서 가야지. 사실은 주택 정책의 이상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면은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꼭 뭐 아파트 가격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에 금융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이런 거 보험료 수가를 정부가 정합니다. 네, 지금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보험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는데 값을 못 올리게 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뭐 가격을 이제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최 가격에 의해서 개입을 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실력 없음 또는 제도의 미비를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그냥 가격을 내가 주면은 모든 게 다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를 하는데 가격에 관심을 안 가지기도 사실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예, 그리고 안 하면 뭐 하는 거냐? 학습 효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큰 문제점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을 자기네들이 직접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면 안 되는 짓을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네. 자부하는 이상한 모순에 빠진 거를 이제 문제를 드시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학습이 돼서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청약 예금 들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기 기다리는데 그 값이 오르면 나한테 손해지.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좌파가 우파건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게 저는 좀 불만이고요. 사실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누가 보느냐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게 중산층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래서 좀 어프로치를 바꿔서 주택 잡는 게 아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약간 좀 그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벌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지금은 그 좀 하여튼 저는 아쉬운 게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갔었으면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개입했을 때 지금 못 잡았잖아요, 사실은요. 힘든 그렇죠. 것이고. 네. 예. 그때는 또 지방선거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지방선거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또 다시 또 총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빠져버린 게 아닌가. 예.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죠. 서민층의 주거복지라는 문제는 도리어 상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실종이 돼버린 아무도 거지. 관심을 안 갖잖아요, 예. 사실은요. 예.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을 잃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네.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집마저도 쫓겨날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찬성을 하는데 그게 네. 과연 지금 시점이었냐는 거죠. 또 보면은 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우리가 주택 바우처 정말 미국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적자 재정인 문제가 아니어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어떻게 됐고 우리 이상한 통계 갖고 별로 안 올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글쎄, 저도 그게 참 걱정인데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임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임대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나마 기껏 생각해낸 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서 인센티브 주는 걸로 가버리면서 이게 더욱더 악화돼버린 모양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통계 분석도 잘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주거 빈곤층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어떻게 트랙을 하든가 무슨 뭘 소위 말하면 이제 어포더빌리티에 해당되는 그 뭐 통계 분석이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걸 거의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소득 데이터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소득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기는 표준 임대료인데 그거는 사실 전 해야 된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표준 임대료를 알아야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이만할 때 이 사람들의 주거 비용이 몇 프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 표준 임대료를 뭐 이상하게 막 그 임대 가격에 산정하는 데 쓰인다면 좀 반대입니다만은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정하게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도봉구 어느 동에 있는 것의 평균 임대료는 이 정도고 이 정도에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기들이 비용을 하고 그 갭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갭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20만 원이 필요한 건지 전세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월세 폭등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재밌는 게 이게 어디에를 사면 돈이 된다는 투기 정보는 엄청 넘치는 나라가
막상 중하민층의 임대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보도도 안 되고. 저도 이제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매매 가격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비슷하게 월세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를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특이하게 전월세 제도도 있고 해가지고 이 월세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범피해요. 엄청나게 커요. 왔다 그래서 갔다 하는구나. 이거는 개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감정원에서 제대로 된 월세 임대료 지수 지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주택,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유형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다세대 연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표적인 다세대 연립이 이 정도고 여기서의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그것만이라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전체 샘플이 그러니까 전수가 아니라도 특정 단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마치 서울 중심부 지역의 아파트 값을 잡으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죠. 제가 만약에 어디 서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1인 노년층이라고 보면은 1인 노년층 반이 지금 그 기초수급자인데요. 그 사람한테 뭐 타워팰리스 갑자기 20억 하는 게 4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정말 시급한 거는 내일 내가 잘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얼마를 더 필요한지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어떻게 하면 나도 지금 저 그 경주에 껴가지고 나도 한탕할 수 없을까에 모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정책의 방향을 어포더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쉽게 싼 임대료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포더블 하우징 오너십만 그러니까 소유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주 기준으로 그 자기의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LH나 SH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시대적인 소명이 끝났다고 봐요. 과거에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개발할 때 LH, SH 타입의 유형은 유효했어요. 특히 도심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대규모 그 주택 임대 지금 잠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LH나 SH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토지를 구획을 하고요. 토지를 구획하고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SH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짓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SH 아파트 단지, 지방에 가면 LH에서 만든 아파트 단지 큰 세대들이 많잖아요. 과거엔 이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주택 같은 것들 대규모로 제공할 때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죠. LH공사나 SH공사의 사업 모델은 정부가 특정 대규모 택지를 지역을 대규모 개발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걸 택지로 개발하고 일부는 땅 팔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지어서 그걸 또 다시 또 싼값에 팔아서 사람들한테 넘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싼값에 팔기도 하고 대부분은 임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임대를 주는 건데 다만 이게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은 선하죠. 되게 선한데 지금 우리가 주거 복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동네가 특히 근데 왜 이게 옛날에는 이것이 필요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옛날에는 개발 도상 막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거 개발을 할 때 사실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토지를 구획을 해야 되고 그때 주변에 뭐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 대단지 들어가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당시도 사실은 민간 디벨로퍼한테 불알해서 그들이 짓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70년대하고 80년대가 좀 더 정부가 소셜 믹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남 개발한다고 했을 때 10평대 주공 아파트 잔뜩 넣었었고요. 그리고 20평대, 30평대도 있었고 그리고 구획마다 그 20평대 민간 저렴 아파트도 잔뜩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있는 영동 아파트, 지금 도곡 렉스리 있는 도곡 아파트 5층짜리 서민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섞여 살았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게 그 모형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그거보다는 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공공 부분이
공급하는 것이 예. 아무래도 결국은 공급하고 자기네들이 팔고 나가는 건데 예. 왜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죠? 그 민간 부분이 그걸 공급할 증거- 만한 능력이 안 됐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민간이 토지 구획까지 할 수는 없죠, 사실. 그게 물론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이 그 당시의 비즈니스는 사실은 제가 건설업자 사장이어도 엄청나게 빨리 캐시화할 수 있잖아요.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이들이 민간 운영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특이하게 부영은 그거 모형을 한 거죠. 부영 그룹은 사실은 민간 임대 아파트만 져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측면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잡았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런 비즈니스가 여전히 유용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쉬운 걸 갔었고요. 전 부영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부영이 보여줬습니다. 예. 절대 옹호하는 건 네, 아니고 네, 네. 부영은 사실 아파트 퀄리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예. 그게 있었는데 안 한 거고 대신에 그 역할을 아무래도 정부 측면에서는 LH나 SH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한 거죠. 네. 대규모 주공 아파트 짓게 했던 것이고요. 근데 왜 이게 더 이상은 이제 하면 안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 하면 안 거예요? 된다기보다는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또는 불가능하답니다. LH나 SH 모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를 봤을 때 1인 가구고요. 우선은 우리 1, 2인 가구가 벌써 60%입니다. 전국 그렇죠. 기준으로. 네. 서울은 거의 70%일 거예요. 그러면은 1인 가구,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직업이 대부분 서울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주 근접 차원에서 서울 안에 이런 대규모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LH 브랜드를 갖고 서울 안에서 못 나가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우리가 그거는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 때도 행복주택 그 내용 얼마나 좋아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네. 공공부지에다 짓겠다. 주변 목동도 반대했어요. 그렇죠. 뭐, 못했죠. 뭐, 그래서 근데 강북에는 정말 서민 지역이거든요. 1인 가구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주변 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논거도 저런 주택 들어오면은 낙인 효과 찍혀서 우리 동네 부동산 가격 떨어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을 사회적 약자, 높을 그룹이 들어오는 주택마저도 LH건 SH건 이런 타이틀이 붙는다고 할 때 주변에 반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짓냐면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는 과거에 소위 말하는 판잡집 수준의 굉장히 열악한 주택이 있을 때 LH나 SH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비교적 중서민층을 위한 주택이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도 좋은 아파트 주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영을 네.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물량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걸 만들면 그건 사실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좋은 걸 만들면 되잖아요. 좋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한 게 적정 주택입니다. 네, 네. 프리미엄 아파트가 아니고 적정 주택을 만들면 좋고, 근데 적정 주택이 적정한 퀄리티로 적정한 시기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적정 주택이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땅에 공급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10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땅이 어디냐 보면은 저기 뭐 3기 신도시 네. 과천에서 더 뭐 일산에서 더 들어간 지역에 네. 잔뜩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1인 가구들은 그렇죠. 직업은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출근을 하냐고. 선생님 얘기는 과거처럼 늘어나는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 지역의 특정 지역을 택지로 지정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모델이 더 이상 현재 인구 가구의 구성의 변화를 랑은 안 맞는 안 맞는 거다. 겁니다. 네. 안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 서울 안에 이런 주택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주택을 대단지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단지에다 네, 아파트 네, 막 네, 1000세대 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다 분산적으로 해서 뭐 100가구에서 한 500가구 세대 몇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하거든요. 주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LH, SH 브랜드가 더 이상은 먹히지가 않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민간이 주체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고요.
저는 도리어 그보다는 빌드앤셀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예.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보다는 LH의 브랜드를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저는 그게 문제고 그리고 빌드앤셀을 우리가 인센티브가 들어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 도항생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10년, 20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패키지 잘 만들면은 투자자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브랜드고 하면서 투자자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수익률 3%, 4%대 맞춰준다고 하면은 좋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스컬레이션 잘 줘서 뭐 4, 5년마다 2%, 3%씩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근데 실제로 그래서 SH는 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모델을 바꿔서 여기저기 기존에 있는 주택 지역에 나오는 그 땅을 갖다 작은 땅을 타서 뭐 3, 400평짜리 이런 것도 해서 짓고 뭐 그런 비즈니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그거를 SH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그런 걸 할 때도 그렇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계속 탁상공론 되고 있어요. 저는 빨리 누군가 들어가서 져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적정한 주택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뭐 얘기를 하면은 옛날부터 한국이 이제 중에 랜드뱅크처럼 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판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산 지역에 있는 그런 거 재개발해 가지고서 만들고 뭐 이런 다들 싼값에 그러니까 시장값보다 싸게 어떻게 좀 내가 살 수 없을까에만 모두 관심이 있고 왜 지어서 꾸준하게 임대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 적체하니까 항상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러면 LH나 SH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저는 거예요? 우선은 LH의 경우에는 이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공사 특히 이제 구획정리 같은 것들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요. 네. 랜드뱅킹도 했었고 그래서 그 역할이 소멸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전 세계 신도시들의 첫 번째 개발자는 대부분이 망했어요. 신도시 개발자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에는 굉장히 긴 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제 하버드 지도 교수님이 연구가 사실 신도시에 관련된 건데 전 세계 신도시를 분석했을 때 거의 파이오니어적으로 성공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분당, 일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성공 케이스고 그 성공 케이스의 주역이 LH라고 좀 보고요. 근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할 기능이고 나중에 통일됐을 때도 분명히 쓰일 기능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과거와 같이 이제 신도시 개발 능력, 신도시 개발이나 토지 구획 능력이요. 근데 이제 하우징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그거는 아마 그 능력은 이제 한계에 달해서 그 말씀은 토지공사 기능은 남기고 주택공사 기능은 없애자. 아니요, 줄이자. 줄이고 다만 그들의 능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융회사적으로 가든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민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디벨로퍼로서 퍼블릭 디벨로퍼로서 감시 감독하면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역할을 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피보팅하는 겁니다. 새롭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저는 그게 근데 그거를 왜 지역 정부의 소속으로 가는 게 예를 들면 SH공사 같은 것을 좀 더 키우는 전국 단위로 각 지역 단위로 키우고 대신에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것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H 중에서 H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축소시키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로 또는 그 LH에서 H를 지역 단위의 어떤 H가 이제 하우징을 하우징 말하는 쪽이죠. 거죠. 하우징을 랜드 하우징이니까. 약간 좀 더 민관화시켜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커뮤니티 개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H가. 근데 보세요. 뭐냐면은 저번에 그 정성훈 교수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 얘기가 그거였는데 뭐냐면 지역개발공사가 역량도 떨어지고 의욕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알짜배기 사업은 다 LH가 다 가져가니까
심지어 자기 동네에 있는 대규모 개발도 다 LH가 와서 다 가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네. 빼먹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 공사의 사장들이 다 LH에 있던 분들이 내려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친정이랑 잘 지내려고 뭐 싸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생이 클 나르면 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 얘기는요. 예. 아니면 경쟁을 붙여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쟁이요. 경쟁을 붙여도 된다. 예. 네. 그리고 전 사실은 중앙 정부 근데 대규모 예.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걸 LH만 갖고 있잖아요. 예. 좀 그건 좀 그렇죠. 그거를 근데- 없애든가.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역 정부한테 그걸 준다고 했을 때 아마 실적 때문에 막 개발할 수도 있어요. 막 토지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논의가 지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하우징에 된다고 네.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더 지역에 특화된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개발공사처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서울시 뭐 성북구 장위동이면 장위동에 굉장히 특화된 아주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개발 회사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근데 저는- 말도 안 되는데 LH가 좀 그렇게 쪼개졌으면 네. 근데 좋겠어요. 저는 네. 선생님 저번에도 그 TV에서도 그런 말씀하실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네.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배경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정부에 의한 랜드 앤 하우징 오토리티가 그 LH 공사가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LH는 없고 SH 탑은 많죠.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있는 지역별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센트럴에 의한 뭐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필요한 자기들의 그 지역 사회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예. 이미 저 위에 이따만한 애가 서 있으면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CDC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다 SH나 LH가 또 해먹는데.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예. 그것이 크기 위한 환경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하여튼 이 정부의 그 하우징 포션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오히려 금융화되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그래요. 역할을 예, 아주 예. 작은 비영리 민간들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큰다면 저는 정말로 LH에서 그 파트를 좀 쪼개서 민간화 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들은 그러면 어떡하죠? 전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토지는 국가 땅이고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건물 운영비는 임대료에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토지까지 그 임대료를 낼 수는 없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료를 함부로 잘 못 올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표니까 네. 지역 국회의원이 나가서 압력을 그렇죠. 넣거든요. 예. 임대료 올리지 못하게 네. 나 큰일 네. 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일부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낙후되고 그게 부채로 엄청나게 쌓입니다. 네. LH건 SH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에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 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이슈랑 똑같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캐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네. 받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거와는 달리 이제 뭐냐면 애초에 인카인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 공급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을 만약에 부족하면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로터리로 들어가고 네.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이 뭐 그냥 황야를 돌아가다니는 모델.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공교육. 공공교육의 경우에는 공립을 지어서 주로 국민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는 이제 공립을 많이 져서 그 교육복지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사립에다가 주면서 학교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유치원은 또 사립한테 대부분 맡겼는데 거기다 이제 바우처를 주는 모델. 이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주택의 경우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면 공공이 지어서 거기에 운이 좋게 들어간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공립 유치원 모델인데 예, 그 모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얼터너티브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유치원처럼 바우처를 주어서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든가 아니면은 대규모로 공립 임대 아파트를 짓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 그래서 공공 임대 예. 아파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땅이어서 그건 아마 믹스드 유즈를 개발하는 게 참 맞다고 보고요. 믹스드 유즈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하고 중산층 일부 상위 계층이 살 수 있는 단지 개발하는 게 좀 맞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비난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저소득층이 물량 자체가 워낙에 작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선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공공 임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함부로 주장을 못 하겠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지금 사실 굉장히 쇠퇴한 임대 아파트 수는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계속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그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뭐 분양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털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국가가 떠맡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제대로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가지고 살 수 하는 게 그게 사회적으로 모빌리티도 향상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끼리끼리 그 이렇게 뭉쳐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동료 효과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학문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동료 효과 발생하면은 대학교도 안 가고 범죄율도 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저소득층은 그렇게 미국처럼 심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정말 괜찮은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룹들은 사실은 딴 데 가서 섞였을 때 더 폭발성이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자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동네가 산다고 했을 때 자극을 받아서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를 현실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A 동네하고 B 동네가 있는데요. A 동네는 그 임대 수준이 좀 아주 싸고 다 같이 좀 범죄율 높고 안 좋은 동네예요. 근데 다 같이 가난한 동네. 다 같이 완전히 가난하고 범죄율 높은 동네인데 B 동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난한 동네라고 해서 범죄율이 이렇게 대단히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표현은 좀 약간 좀 굉장히 건강한 동네입니다. 건강한 동네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의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B 동네에 가서 살고 싶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측정 차원에서 여기는 정말 교육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간다고 하면 자기의 인컴의 소득의 30%는 자기가 내게 하고요. 평균 그 표준 임대료의 그 차이만큼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바우처를 줄 때 우리는 딱 정액으로 주거든요.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 가구 얼마, 4인 가구 얼마. 그 얘기는 소득 연동 맞습니다. 저인 건가요? 그 소득이 좀 더 많을수록 더 큰 액수를 주자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소득이 많으면은 더 작은 바우처의 액수가 가는 거고 소득이 낮으면은 더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 수당을 주는 대상이 빈곤층한테만 주는데 그 대상을 넓히자는 말씀이신 그 거죠? 대상 넓혀야 된다고 보고요. 대상 넓히고 바우처 현실화 시키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액수를 현실화하는 게 액수를 좀 올리자는 말씀이신 됩니다. 거죠. 올려야지 모빌리티가 나타나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모빌리티를 증진시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하고 소방관, 경찰관 소득이 낮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 타운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이들이 살 수 있게끔 하자가 정책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살아요. 보면은 바우처를 받고요. 그래서 우선 정책의 목표를 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괜찮은 동네가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게 계층의 사다리가 생겨서 올라가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정부한테 그걸 요구를 할 줄을 몰라. 아예. 왜냐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네.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예,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소위 말하면 분양가나 좀 낮춰주면 다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게 깝깝할 때가 많죠. 예. 하여튼 지금 저는 이 소셜 믹스가 중산층, 서민, 뭐 부유층이 같이 모여 사는 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쇠퇴했기 때문에 강남만 보더라도 네. 이거는 굉장히 계층이 공고화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계층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라도 이 바우처 현실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는 물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뭐 하겠다라는 뭐 기본 주택이라는 모델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지어서 로또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소득과 상관없이 맞나요? 뭐 그렇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인센티브를 왜 소득과 상관없이? 자, 저번에 이제 그래서 그 이현욱 사장을 제가 모시고 예.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제공을 하겠다는 말은 무의미한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못 들어올 텐데 그러면 누군지 들어올지 보나마나 기준을 세웠고 기준 세우다 보면 당연히 소득 기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결국은 누구나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갖고 조금 말을 하는데 약간 저 말이 서로가 잘 안 통해서 그냥 그걸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의 악마인데요. 처음에 외국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딱 있으면은 이게 분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위소득 네. 50% 이하에 대해서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뉴욕 같은 데 80-20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80%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받는데 20%는 시장가가 아니고 이렇게 어폴더블 하우징 레벨로 팔든지 아니면은 훨씬 낮게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 조세 혜택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데 그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20에 대해서 어떤 계층이 들어오냐를 했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 이하만 딱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디벨로퍼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딱 49%대 사람들만 뽑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중산층과 거의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섹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이 있으면 이걸 한 3등분 해요. 아예 못 사는 것부터 20%, 20에서 40, 40에서 50 섹터 나눠서 거기다 비율을 줘요. 그게 믹스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 섹터마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 바우처의 양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거의 40%대 사람은 한 뭐 50, 60%대 중산층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만 인컴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줘서는 안 되죠. 그 혜택은 저소득층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조금이고요. 이 사람들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을 좀 잘 설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저는 관심이 조세제도 문제는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포더블 하우징, 그러니까 그 적정한 가격을 주고 주거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는 중산층 이상은 전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풀어야지 주택 정책으로 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럼 아래 계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모델, 초등학교 모델,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모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인데 유치원 모델처럼 이제 미국 모델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모델인 거죠, 그렇죠? 민간으로 개발하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바우처를 줘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살고 그렇지만 또 그 중에는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 모델처럼 있어야죠. 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량은 또 확보를 하게 하고 이 두 개는 이제 섞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 보면 뭐 독일이랑 네덜란드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네덜란드 바로 인접국인데 거기는 그 공공 임대주택이 거의 주택의 거의 한 35%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독일은 공공 임대주택이 거의 없고 대신에 민간이 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그 디벨로퍼. 그룹의 예, 디벨로퍼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예.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는 예. 두 가지 모델로 이제 섞은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도 결국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은 독일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독일식이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원형이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덜란드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간을 섞어 건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예. 정책 토론의 그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 갑자기 기본주택이라는 짱돌이 날라오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는 뭐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통계를 슬쩍 숨겨가지고 10년짜리 분양 지나서 분양하는 것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게 막 예. 사람들이 정말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덜란드 케이스는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만은 거기서는 사실은 네덜란드 이쪽 제가 예전에 방문해서 느꼈던 거는 그 과거부터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공공이 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모형이 우리한테 적합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저 그 제방 사업을 하면서 예. 늪지 습지를 갖다 이제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게 예. 공공택지가 됐을 가능성이 예.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 소셜 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사회주택 컨셉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너희들은 이 임대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개발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 역사가 벌써 200년 됐고 과거부터 땅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은 우선 토지비가 과도하게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SH에서 지분형 나온 것들 뭐 그렇게 그 약간 파이낸스로 푸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파이낸스를 좀 더 좀 잘해서 그런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미국은 네. 애초에 국유지가 별로 없는 없죠. 나라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 예. 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 한국도 사실은 이제는 국유지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빌드 앤 렌트하는 빌드 앤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 국유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좀 많은 분들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산 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거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고 용산구의 15%라는 용산구 전체의 15%가 용산 공원이거든요. 그럼 거기 10%만 3제곱킬로미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감이 안 들어오는데 300만 제곱미터 300만 제곱미터는 100만 평. 제가 좀 다시 그런 한번 거죠. 알아야 그런 되는데, 거죠. 예. 엄청난 사이즈의 땅이 나와요. 한 10%만 주거 약자를 위한 개발하고 아예 그 펜트하우스는 고가로 분양해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벽면 녹화를 하든지 해서 녹지의 총량은 맞추되 충분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땅들을 좀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예. 저는 사실 용산공원 녹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얼척이 없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 바로 옆에 막 남산 위에까지 박박 다 지어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쩌다 생긴 땅을 갖다 공원인 뭐 만든다는 이상한 명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유층 사람들만 맞습니다. 혜택을 받는 거를 갖다 아주 뭐 버젓하게 내놓고서는 뭐 센트럴 파크를 보내는 둥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용산공원 부지 아마 그 토지부터 좀 클리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오염됐을 때 그 비용 누가 될 거냐고요. 그 비용 결국 국가입니다. 국가가 내겠죠. 국민 세금이고 이게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 국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 국민이. 근데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용산공원이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1년에 몇 번이나 가겠냐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유층 그 단지들이 사람들이 최고 수혜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그거를 해야 되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센트럴파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그때 그 센트럴파크가 뉴욕이 70년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뉴욕 거의 재정 파산 상태였거든요. 당시에 센트럴파크는 정말 우범 지역에서 가지를 못했어요. 여자들 강간당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뭐 택시 드라이버는 영화 보면 나옵니다. 네. 예, 어떤 뉴욕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뉴욕시가 뭔가를 고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그러면서 센트럴 파크 컨설번시라는 민간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펀드레이징해서 지금 그 운영 관리하거든요. 보존협회. 예. 네. 1년에 예산이 1,000억이에요. 운영 왜냐면 센트럴 파크 사이즈가 지금 용산공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공원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원 당연히 들어가야 그 되는데 1,000억을 누가 내요? 그 1,000억을 누가 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행히 아니 미국에서 그걸 누가 내요? 그거는 이제 시도 조금 내고요. 미국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그 기부도 하고. 기부받아서. 예. 근데 우리가 거기들 뭐 1,000억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에 다양한 프로그램. 근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용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분명히 몇백억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수혜를 누가 부리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것도 국가가 돼, 그죠? 그다음에 운영 관리비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근데 수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받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거냐는 거죠. 몇 천억짜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진영 씨 현재 지금 행자부 장관 하시는 분, 그 당시 이제 용산구 국회의원인데 뭐 용산공원 만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속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좋겠지. 근데 그걸 생돈을 다 국가가 더 내는 건데, 그다음에 그것도 그 이천동 용산타운 거기 부자들만 이용하는 그 공원을 갖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근데 이상하게 공론화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에서 그 신규로 만든 공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길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그 약간 지하스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원 전체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용산공원은 큰 길로 남북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길 따라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덮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도만 덮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발의 수혜를 좀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약자들한테 돌아가게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환경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가 많다 보니까 좌파들도 그걸 갖다 그냥 가만히 공원으로 만들자라는데 또 홀랑 넘어갔어요. 또 환경보호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부자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아무도 깜빡 까먹는지 몰라도 아는. 최대 수혜자는 그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단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요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도시 재생이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고 진즉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조금 늦어지는지 또 진행되는 거 보면 굉장히 진척도 좀 이상하고 전체 계획도 좀 이상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도시 재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 100% 맞다고 보고요. 우선 도시 재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재생이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왔던 거는 196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대규모 싹쓸이 밀어 엎혀버리고 초고층 아파트 개발하는 건 미국, 유럽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소고시키면서 옆 동네랑도 안 맞게 되면서 커뮤니티 단절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지역을 재생시킬까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근데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리디벨롭먼트가 아니라 리뉴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쇠퇴한 데가 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의 주거복지 향상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살집, 동네가. 근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 우선 도시재생만 봤을 때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이게 도시재생은 보수, 진보 모두의 방향인 건 맞고요. 다만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요? 그러니까 정부 설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거기에 주거 복지와 관련된 게 없어요. 극히 드물거나.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주거 복지. 지역 주민 특히 지역 커뮤니티 주거 복지 향상인데 주거 복지 향상 얘기 없고요. 지역 경제화 활성화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습게 관광 활성화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관광 활성화는 그 중에 하나인 지금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네. 창신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2012년부터. 네, 창신동은 동대문의 그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대문은 물건을 파는 데고 네, 네. 의류 만드는 데가 창신동, 신당동, 동대문 옆에 그 주거지예요. 낙산 예,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 동네가 맞아요. 창신동이죠. 예, 예. 네.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재생 선도 중에 하나예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 네, 10개 네, 뽑았는데 네. 창신숭인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의 도시재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것 고려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 거기에 패션 산업의 허브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 패션 봉제 공장들 또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 전략을 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까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지역 주민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여기다 한 800억 썼다고 하는데 자기도 수중에 10,000원 한 장 들어간 거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저도 저도 이제 뭐 그 중에 저도 뭐 할 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잠깐요. 예, 800억을 정부가 썼는데 정부가 썼죠. 근데 예. 100원 하나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10,000원 거기 한 장, 주민들은 주민 10,000원 한 장 자기 뭐 소득이 향상된 걸 못 느낀다. 없다. 예. 아. 물론 그 800억이 다 엉뚱한 데 쓰인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도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네. 데 썼어요. 그러니까 뭐 상하수도 상하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좋은 데도 썼고요. 근데 제가 관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창신 숭인동에 그 봉제 역사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MP를 했는데 저의 첫 번째 구상은 뭐였냐면은 패션 업체들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킨 어떤 그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는 어떤 센터 같은 것들을 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엉뚱하게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전시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 장소가 되버린 겁니다. 지금도 가면은 몇 명이 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광화 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당신 창신 숭인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가보면은 뭐 지금 대표님 익선동 비원 앞에 있는데 예, 거기도 지금 재생 대상 거기도 아닌가요? 재생 대상이죠. 네. 재생 대상이고. 근데 거기 카페만 열심히 들어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참 익선동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가 원래 그 쪽방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저 연구실에서 2010년부터 동네를 좀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럼 거기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카페가 들어오고 뭔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을 규제는 네.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 재생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쪽방 주민들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서 이걸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계획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사는 서민층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다. 예, 그게 그러니까 주택, 하우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 좋은 완전 땅 주인들 좋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사람들 유입시킬까에 대한 거에 대해 미쳐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게 전략의 부재고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화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스타벅스를 한다고 하면은 스타벅스 임대료하고 주거 임대료가 봤을 때 스타벅스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F&B로 바꾸는 거예요. 리테일화 시키는 거. 그러면 사실은 땅값만 올리는 겁니다. 땅값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부터 동묘역하고 일부를 요만큼 구역을 묶어서 도시재생 구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창신 숭인동하고 비슷하게 서민주택지구고 쇠퇴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지역엔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하면 민간이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구축 효과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지역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도시재생 지역에 선정되는 순간 네. 옆에 지역은 전혀 상관도 네. 없고요. 이건 풀어야 돼요. 그러면 도리어 거기에 살던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거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약간 좀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 둥지 레몬드 형상은 근데 지금 없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 계획이 말만 있지 잘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디죠. 예, 더디고요. 그게 주민들의 반대들 때문에 그런가요? 반발 때문에?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 사업 주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 역량 부족하고요. 민간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소수이고 이들의 역량 부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지금 을지로에 여전히들 상가들이 있잖아요. 을지로 예. 3가부터 5가 사이에 그 공구 상가며 뭐 청계천까지 쭉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또 훌렁 지나갔어요. 이명박 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 그렇죠? 근데 예. 보고 있으면 을지로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그야말로 막 4, 50년, 50년 넘은 그 낙후된 3, 4층 빌딩이 바로 CBD 그러니까 예. 그 중앙 비즈니스 그룹에서 한 1km밖에 안 된데 그냥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울지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울지로 주변 지역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적 맥락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안에 그렇게 대규모 공장이 제조 시설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럼 이거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세운상가에서 그 산업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 거기서 모이냐를 봤을 때 주변에 산업 생태계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생태계를 이거를 부스팅 시킬 전략을 세워야지 여기를 관광화 시킬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거기 막 카페 들어서고 있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장이 내는 임대료하고 카페 주인이 내는 임대료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내거든요. 지금요. 사실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이게 고정관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소년시 같은 경우도 목포 이게 살릴 곳이다, 살리고 싶다 그랬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하면 대단히 잘 그러면은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면 유동인구가 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상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네. 손혜원 씨를 비판하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상권을 개발해서 유동인구가 늘면 그 지역은 소득이 늘어서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델이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모델이 적합한 데가 있고요. 그 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세운상가 같은 경우 그런 모델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산업적 베이스가 있고 그 도심 안에 제조 시설이 예, 있는 예. 데기 때문에 거기는 제조업을 부스팅 시켜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 단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네. 거기 리테일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지는 겁니다. 익선동은 그게 모형이 가능한 거죠. 원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쪽방 그건 정부 정책 실패입니다만은 익선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옥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렇죠. 없앨 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소한 한옥이라는 그 역사적 가치는 남겨놨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된 거고. 근데 거기서 또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한 겁니다. 사실은요. 전략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면서 같이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죠. 사람들 내쫓으라고 도시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 사태 때도 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건 뭐 70년대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는 뭐 소설을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뭐 이런 것처럼 철거민에 대한 그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그것을 전제로 한 개발, 그 개발을 통한 근데 그 분양가 상한을 통해서 중산층이 싸게 아파트 하나씩 차지하는 거. 이게 보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철거민들 그렇게 한다고 막 욕을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덕분에 생기는 싼값에 시장보다 낮은 아파트는 꿀꺽꿀꺽 하나씩 삼키고 이 두 가지를 한국 사회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는 뭐 참사 사태도 용산 때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만 좀 하고 실제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거주권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정주 여건을 유지를 하면서 네.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면서 개발하는 방법을 해야 될. 근데 오소리티가 없는 거야 아무도. 왜냐하면 민간한테 다 팔았으니까 민간 사람들은 내가 왜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예. 하세요.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부 정책 실패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민간이어도 당연히 저는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영리 기업으로서 예. 돈 벌러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시면 책에도 2010년에 쓰신 그 책에도 보면은 용산 개발할 때도 멀쩡한 철도청 부지를 재개발하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멀쩡한 서이촌동 네. 아파트를 싹 끼워가지고 야 니네들도 끼워 들어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서민층도 아니고 중산층인데 진지 얼마 안 된 아파트까지 다 지어 부셔가지고 자기네들이 강변 좋은 조망 개발을 하겠다는 거를 또 옆에 사람들 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저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 이 독특한 이 무관심.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대중의 무관심은 없을 것 같고요.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또는 그렇게 하는 정부를 그냥 놔두는 거죠. 우리가.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게 민간 조직이에요 지금요. 그게 한 4년이나 5년 있으면 그거는 알아서 자생하게 해놨거든요. 네. 도시재생센터는 공공에서 할 역할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거 왜 민간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권한 그 공공 조직이 돼야 되는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여기서 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 민간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적정하게 공리를 추구하느냐를 이 센터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우선 정책의 비전도 이상하고요. 정부는 그냥 기부 체납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가 말하는 이런 조직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거든요. 선진국에는. 그러니까요. 그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민간한테 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험하다고. 그래서 알아서 민간한테 예. 면피식으로 줘버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도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지방 분권이 안 돼서 지역민에 의해서 지역 정부가 계속해서 바뀌면 자기네들이 감히 그렇게 못하죠. 예. 네. 그런데 그 지역 정부의 권한이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는 서울시나 아니면은 국토부가 휙 정하면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뮤니티 그 지역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철거민 쫓아내고 땅값 오르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해피한 걸로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를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 당국들로 두 번째 첫 번째가 뭐고 지금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첫 번째 네, 제가 말씀 잘못 나눈 거고요. 그 시 당국들이 사실은 강력한 권한은 있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은 시 당국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국토부에서 그걸 완전히 그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딱 뭐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긴 그건 많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뭐 하려고 그랬더니 금방 국토부가 나서 비투났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 지방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케이스라도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쓰신 책 보면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 있는 사람 숫자 자체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거의 뭐 한 40조 원 넘는 사업을 갖다 지금 관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일을 국토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국토부가 다 쥐고 있는데 서울시가 껴서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서울도 국토부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개발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도시재생센터로 이렇게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산의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A 지역 뭐 도시재생 그 에이전시 해서 서울시 직속인데
도시계획 권한이라는 데 이런 데 주고 대신 당신은 영속적으로 가라. 영속적으로 가고 민간한테 어떤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할 것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공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공이 되면서 이건 권한도 딱 있으니까 그때부터 민간하고 딜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속적인 네, 조직이니까 여기서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겠구나 해서 전 그때 그 책에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근데 저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숫자에 대한 TO를 또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하고 SH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비율을 갖다 훨씬 낮게 LH는 높게 내놓고 SH는 낮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중앙정부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좀 실험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 권한 같은 거 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서울시 안에 일종의 도시계획청 같은 것을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자는 그런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좀 지식과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제대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능력이 SH공사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SH공사랑 뭐 조직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풀 같은 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조직의 혁신 그리고 권한 이양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의 갈등 같은 거 어떻게 풀 것인가. 서울시 안에서도 있고 중앙정부랑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과거와 같이 뭐 고도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용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용산 공원 뭐 개발 에이전시 같은 것들이 서울시가 만들든지 해서 그럼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할지 마스터 플랜 제대로 나오고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지금 컨트롤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국가 근데 나중에 그 서울시가 또 도시계획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가 개입할 여진 승인을 안 하면 안 통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앙정부하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권한을 일종에 주고 대신에 너희들은 어떤 마스터 플랜에서 이렇게 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공원 유지는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어떻게 들고 니들이 익스펙테이션 하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작은 최근 그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가 무엇이 더 적절하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그 주거 수요층한테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기존처럼 LH나 SH처럼 직접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짓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도시재생 역시 하나는 지역 활성화와 커뮤니티의 그 주거복지 향상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관광 활성화처럼 돼 있고 지역 커뮤니티 주거복지 향상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도외시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인데 뭐 빠뜨리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부나 이런 개발하는 쪽에서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90년대 중반에 한국 돌아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신기할 정도로 한국은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선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을 막았던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토지 공급과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IMF 위기를 거치면서 조금 나아질까를 기대했는데 유일하게 된 것은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만 열심히 늘고 나머지는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바꿔야 될 때가 많은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지금 지어서 장기 임대를 하는 사업이 외국은 얼마든지 사업
분야로서 성한데 우리나라는 아예 없다시피 한 예, 없고 이제 막 세제가 바뀌잖아요. 뭐 네. 종부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임대차 한번 찬성이고요. 네. 다만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를 이런 쪽에 과하게 매겨버리는 순간 다 그러니까요. 사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요번에 종부세 바뀌고 뭐 취득세 이렇게 바뀌면서 아니 저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 민간 임대주택자는 못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업을 못합니다. 취득세 12%.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당장 제고해야 돼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좀 우선 당장은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했지만 유지될 수 없는 정책인데 저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굉장히 뭔가 문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에서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샀잖아요. 네. 주거 빌딩. 네.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거 네. 욕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커머셜로 비싸게 팔았다 이득 올렸다. 그건 그 시장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혁신을 논의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개입하면 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에서 취득세 12%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버리면은 공급 절대 안 일어날 거고요. 전 제일 두려운 게 진짜 3, 4년 후에 월세하고 전세 폭등이에요. 월세 전세 폭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집값 폭등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국토부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전 너무 무능하다고 봐요. 국토부. 예.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기껏 얘기해서 답답해지려고 말했나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